세 번째 자서전. 험난한 한국에서의 삶.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난 곧바로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갔고 시차 적응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며칠을 아버지 곁에 있었다. 그리곤 1년 반 동안 지쳐 있었고 약을 끊고 향수병까지 와서 몸무게가 10kg나 빠진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자 평창동의 작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보름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남편은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해 주었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미국에 있을 때 내가 병원 갔던 비용과 나에게 전화해 주는 비용까지 다 보내라고 했단다. 그 이후에도 난 평촌에서 피아노 개인 지도를 16명이나 해서 학비로 보내주고 1년 정도 후에 연락이 끊길 때까지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았다. 내가 벌은 돈이 그 당시에도 꽤 큰 돈이었는데 내 용돈조차 남기지 않고 다 보내니 나중에 엄마와 단둘이 여행 가려고 10만 원 레슨비 선불 받은 것으로 비용을 쓴 것을 보니 아마 남편에게 아낌없이 주었나 보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내가 빚 지은 것도 아닌데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배신까지 당했는데도 그 사람이 미운 생각보다는 연락이 안 되는 것에만 안타까워했을 뿐이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장남의 자리도 중요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랬다. 난 평생을 일하고 남들보다 많이 벌었는데 이후로도 30년을 힘들게 쪼들리고 산 것을 보면 참 바보다.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고 1년 동안 난 대학 때 처음 병들었을 때 이후로 제일 많이 방황했다. 남편에게 보내기 위해 아이들 피아노를 1명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소문이 나서 16명까지 되었지만 벽에다 시간표를 붙여놓고 택시를 타고 다니며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켰는데 아이들이 펑크를 내거나 약속이 바뀌면 보충도 해주는 등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레슨하다가 졸고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하니 학생들이 하나 둘 떨어지고 급기야 1명도 남지 않게 되자 마음은 조바심이 들고 방황하고 있었다. 남편은 보내는 돈이 적어지자 이사 갔다고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고 지금처럼 전화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 불안했다. 나중에는 돈도 보내지 말라며 전화마저 내 돈으로 공중전화로 일주일에 시간을 정하여 3분 정도 겨우 하지 못하다 보니 엄마와 둘이 여행이라도 가자고 했고 레슨비 선불 10만 원으로 크늘케 콘도에 놀러 갔는데 강원도 속초쯤이었나 보다. 엄마와 나 단둘이 하는 여행도 처음이었지만 첫날 우리는 짐을 풀고 모래사장에 나와서 마음껏 즐기고 중국집에서 짜장과 탕수육을 먹고 엄마가 맥주도 사주었다. 방에 들어가려고 보니 모래사장에 열쇠를 놓고 온 것이었다. 카운터에 맡기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 실수를 하다니 엄마와 나는 한박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내 마음 한켠은 예민해져서 심란했고 맥주를 조금 먹은 김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난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일을 구실 삼아 연락을 받지 않았다. 나는 망연자실했고 그 이후 3년 이상을 기다리며 마음고생으로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있었다. 이미 마음이 멀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난 속수무책 방법이 없었다. 악몽을 꾸면 항상 전화 다이얼이 안 돌려지고 난 계속 허무한 기다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당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주대학병원 정신과에 입원시켜달라고 내 발로 찾아갔다. 담당 의사가 내 얘기를 듣더니 엄마에게 연락하고 입원을 시켜줬는데 나중에 엄마와 언니가 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 미국에서 와서 잠시 입원했던 때와는 다르게 내가 스스로 걸어간 것이다. 병원에서는 레지던트 의사가 증세가 심각하지 않으니 잠시 쉬었다가 자신과 상담 치료를 해보자고 권했고 난 퇴원 후에도 정식으로 상담이라는 걸 했는데 의사가 나보고 여행을 다녀오는 게 좋겠다고 해서 무작정 배낭을 싸서 가보지 못했던 민속촌에 가서 모텔을 정하고 먹을 것과 맥주를 여러 봉 샀다. 막상 혼자 여행이라고 오니 야릇한 감성에 빠져들고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배낭에 약을 한 달치 받은 게 있어서 충동적으로 회의감에 빠져서 약을 다 뜯어서 한꺼번에 입에 넣었다. 그리곤 조용히 침대에 누우니 내 몸이 무슨 구렁텅이 같은 맨홀에 빠져들고 있었다.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며 이러다 죽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어 담당 의사한테 전화했다. 젊은 레지던트는 침착하게 잠들기 전에 응급실로 오세요 라고 했고 정신이 들었을 땐 응급실에서 위세척을 하고 있었다. 한편 모텔에서는 여자 혼자 방에 온 것도 이상한데 나가서 들어오지 않으니 방문을 열어보았나 보다. 방에 약들이 흩어져 있으니 연락처를 보고 오빠한테 전화를 했단다. 난 위세척하다 말고 링거 바늘을 빼버리고 모텔로 왔는데 모텔 주인 아줌마가 젊은 사람이 왜 나쁜 생각을 하냐면서 힘을 내서 열심히 살라고 위로해 주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지내던 어느 겨울 조그만 학원에 피아노 강사로 취직해서 다니고 있었고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는 남편 때문에 마음은 무너져 있었다. 그런 마음으로 몸이 성했겠냐마는 한 번은 겨울에 회를 먹었는데 며칠 동안 감기처럼 으실으실 춥더니 어느 날 몸이 붓고 구토가 나와서 엄마가 안양의 중앙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는데 병명을 알 수 없다고 위중하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고 119로 아주대학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나는 그때 의식을 잃었다. 이틀 만인가 깨어났는데 엄마로부터 그동안 위급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음식으로 인한 폐혈증인데 나쁜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뇌로 가면 뇌사 상태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라 거의 사망한다는 것인데 온몸에 피를 갈아줘야 해서 혈액 투석을 하는데 혈관도 안 나오고
중간에 혈압이 떨어져서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위급한 상황까지 이르러 의사들도 다 죽는다고 했단다. 깨어난 게 기적이라 했으니 정말 죽을 수도 있었다. 내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온 식구들이 다 와서 걱정했다고 하는데 사실 대학 때부터 식구들은 내 정신증에 대한 배려가 없었고 가까운 친구들조차 내가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다고 관심도 안 가졌는데 막상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니 걱정은 되었나 보다. 나는 의식이 없어서 아픈 줄도 몰랐는데. 난 사실 식구들이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렇게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데 의지가 약해서 그러니 너 혼자 해결하라는 무관심이 섭섭했는데 정말 죽을 병이 걸리니 관심을 주는 걸까? 지금도 나는 그런 생각을 한다. 중병이나 겉으로 보이는 병은 수술이나 고치면 나아지지만 나의 병은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하고 항상 마음의 아픔을 스스로 치유해야 하는 병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게 유아적인 사고방식이라는 등 나를 비난할 적에 참 마음이 아프다. 난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런 병 걸려봤니? 라고 묻고 싶다. 그렇게 난 제2의 생명을 얻었고 아직 30대의 나이에 죽을 수도 있었던 목숨이니 새롭게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가서 서원 기도를 했다. 덤으로 얻은 앞으로의 삶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겠다고. (1997년 3월) 재혼과 이혼.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을 즈음에 피아노 레슨하던 지금의 사촌 동생의 소개로 동네 레스토랑에서 남편을 소개받았다. 난 소개받는 자리인 줄 모르고 나갔던 자리였고 나이도 들어 보이고 마음도 내키지 않았는데 남편은 두 번째 만남에서 청혼을 했고 당시 뭔가 마음이 지쳐서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었던 상황에 큰오빠 집에서 눈치꾸러기로 살고 싶지 않아서 독립할 구실 삼아 마음에 없는 결혼을 하게 된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혼자 살아야 했을 일이었지만 나에겐 그런 판단을 할 정도의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 엄마는 30대의 젊은 내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결혼을 권하셨고 나는 전 남편과의 이혼도 안 된 상황에 결혼하게 된다. 남편은 처음에 나이와 학력, 범죄 이력까지 속이고 결혼하게 되자 임박해서 고백했지만 난 그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미 정신적으로 무엇을 판단할 상황이 아니었기에. 결혼 후 1년간은 여행도 다니고 비교적 편안했다. 남편이 직장도 다녔고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고 단칸방에서 시작했지만 1년 후 조그만 피아노 학원도 차려주었으니 미국에서 오고 나서 내 학원을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니 그런 대로 만족하고 살았다. 그러나 난 이 무렵 일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부분 기억상실증 같은 것인데 아마도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행복하지 않았던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또 불행이 닥친 건
1998년 IMF가 터지자 남편은 권고사직을 당하고 딱히 배운 것이 없던 남편은 막노동이라도 하였지만 젊은 시절부터 해왔던 것인지 언젠가부터 밤마다 밖에 도망치듯 나가서 도박을 했고 나중에는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라 처음엔 밤길을 헤매면서 찾아다녔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도박을 막을 수가 없었다. 난 마시지도 못하는 소주를 마시고 쓰러져서 잠들었고 어느 날부턴가 술을 마시면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괴로워했는데 그게 알코올 중독이었다. 나는 서울의 신부님이 운영하던 단주 모임에도 다녔지만 술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다. 남편은 그때 친정에 와서 이혼해야 되겠다고 했단다. 결국 언니가 정말 경미와 헤어질 수 있냐고 묻자 많이 울었단다. 남편은 아예 밖으로 나가서 헤매고 있었고 엄마와 언니 오빠들이 집에 와서 얘기 좀 하자고 해도 도망 다니며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나가기를. 난 그때 사리 판단이 되지 않던 상황이었으니 어떤 결정도 내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어이없는 세월을 보내면서 난 이 시절의 기억들을 다 지웠다. 아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스스로 지워버렸을 게다. 한편 재혼한 지 얼마 후에 전 남편이 시동생을 통해 이혼 소식을 전해왔고 연락 두절된 상태에서 이혼 방법을 알 수 없어 재혼을 먼저 했는데 미국에서 시동생에게 방법을 알려주었단다. 난 그렇게 전 남편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벌써 재판으로 도장을 찍고 그렇게 전 남편을 보냈다. 그러나 그때 남편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본인이 원망하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나를 버렸지만 기왕 갈 거면 행복하게 살라고. 한편 남편은 도박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나중에는 도박판에서 이자놀이를 시작했고 처음엔 이자와 원금을 잘 갚다가 나중에 목돈을 빌리고 사라지는. 원래 남편은 실직 후에도 막 노동판에 나가서 월급을 봉투째 갖다주는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고사판에 나가서 아예 분놀이까지 하다 보니 아예 일도 안 하고 급기야 학원 전세금을 반 전세로 바꾸면서까지 이용만 당하고 있었고 설상가상 나는 피아노 학원이 하향세에 아무런 의욕도 없이 허울만 살던 나였기에 학생들은 줄기 시작했고 얼마 되지 않아 학원 문을 닫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나는 이런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가도 안타깝게 헤어지는 아픔을 2번 겪고 싶지 않아서 부단히 참아왔지만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전 남편 사이에도 남편이 무정자라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재혼한 남편 사이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에 이혼하기가 어렵지 않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이혼할 수 없다고 했다. 돈벌이는 하지 않고 남편이 1년 넘게 놀고 있으니 나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고 구직센터에 신청하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청소일밖에 없었다. (2015년) 막바지 여름 피아노 교습소라고 방 딸린 조그만 피아노 학원이었지만 제법 학생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는데 의욕도 없이 껍데기만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나는 약을 먹고도 잠을 잘 수가 없어 밤새도록 책 정리, 서류 정리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고 하루 4시간이라도 자면 개운했다. 아이들 가르칠 때는 아파서 누워서 귀로 듣고 가르치니 학생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결국 한 명도 남지 않았다. 몸무게가 100kg가 넘어서 겉으로 보기엔 완전 정신병자였다. 사실이지 무슨 낙으로 살았겠는가. 이쯤 되자 남편은 아예 하우스방에서 노느라 일도 하지 않고 처음에 돈놀이를 조금 하다 나중엔 결국 이용만 당하고 있었다. 남편은 안달이 나서 독촉도 해보았지만 대부분 여자들이라 이용만 하고 바보같이 놀아나더니 아예 전세 보증금을 빼서 반전세로 하자고 했고 난 개의치 않고 이미 포기한 상태였다. 그렇게 돈놀이에 빠져서 밖으로 나들면서 여자들과 어울려 밥을 먹고 다니고 어떤 여자는 전화해서 내가 받아도 뻔뻔하게 바꿔달라고 했고 어느 해 크리스마스에는 남편과 조촐하게 와인을 마시고 있는데 자꾸 전화가 오니까 나를 놔두고 나가버렸다. 나는 사랑 없는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지 애태우지는 않았지만 내가 살이 쪘다고 부부관계까지 거부했다.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혼 서류를 가져다 주자 찢어버렸고 내가 밖에서 술 한잔 마시면서 이혼해달라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그런데 이혼하려고 할 때 언니들도 무슨 일인지 결사반대하였고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그 당시 나는 사는 것에 의미도 없었고 나중에 그 시절의 기억을 지워버렸으나 드문드문 기억이 남아있다. 이 부분을 글로 옮기면서 가슴이 뻐근해지는 아픔을 느낀다. 이런 상황에 아파서 누워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학생도 떨어지고 학원이 자연스럽게 문을 닫자 나는 경기도 수원의료원에서 병원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청소를 하였다. 나이가 50이 넘어서 일을 하려니 청소일밖에는 할 곳이 없었다. 새벽에 출근해서 4시간 일하는 것인데 나는 무엇라도 해야만 했고 청소일은 내가 새롭게 살아야겠다는 자극이 된 것 같다. 그렇게 1년 반을 일하면서 자식벌 되는 직원에게 서울대 나와서 청소일 한다고 은근히 비웃는 것을 끝까지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 참아내며 많이 울었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평생 청소일을 하면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된다. 2016년 겨울 그렇게 청소일을 하고 있을 때 내 모습은 영락없는 모자란 지체처럼 되어 있었고 고등학교 때 나를 아는 친구들은 몸이 불어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자신이 잘된 모습을 으쓱이며 비웃는 듯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잘 나가던 경미가 반쯤 모자란 모습으로 동창회에 나타나니 몇몇 친구들은 눈을 빼놓고는 뒤에서 내 이야기를 하며 비웃는 것 같았다. 가까웠던 절친 사총사마저 대놓고 나를 비난했으니 더 말해 뭐 있겠나. 실제로도 나에게 제일 혜택을 많이 받은 지혜 친구는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뒷담화를 했고 고등학교 친구 중에 중국에서 화장품 회사를 해서 성공한 친구가 중국으로 비행기 값만 가지고 오라 했을 때도 내가 비용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한 것을 지혜 친구와 몇몇 친구들이 내 흉을 보았다고 나에게 전하는 상황까지 왔으니 내가 잘 나갈 때는 찍소리도 못하던 친구가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흉보고 다니다니. 게다가 대학원에 가겠다고 하니 도시락 싸들고 말리는 것은 또 무엇란 말인가. 참으로 배신감이 들었고 그런 사총사 친구를 더 이상 곁에 둘 이유가 없었다. 전 남편한테 배신당했을 때도 이렇게 비참하진 않았다. 왜 사람들은 정말 친구가 힘들어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는 것일까? 나는 이때 인간관계의 가지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정녕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의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성악설이 맞는 것일까? 이런 상황에 나는 혼미했던 정신이 들면서 서서히 나를 찾아가기 시작했고 늦은 나이지만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고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심리학을 배우기로 했다. 심리학이라고는 대학교 때 심리학 개론 배운 게 전부였지만 시험 준비를 위해 새벽에 청소일을 마치고 한 달 동안 각종 책과 동영상을 보며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백석대학원에 진학하게 된다.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내가 대학원에 간다고 했을 때 절친 사총사가 발벗고 나서서 반대했다. 젊은이들도 취업이 어려운데 비싼 학비는 얻어서 어떻게 갚을 것이냐면서 그들은 내가 예전처럼 잘난 모습이 되는 게 두려운 걸까? 난 학비 10원 한 장 보탤 거 아니면 잘 되게 빌어달라면서 40년 지기 우정을 끊었다. 사실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다. 남편에게는 공부할 때까지만 지원해달라고 양해를 구했지만 결국 나 혼자 장학대출 받아서 대학원을 마쳤고 누구 하나 학비하라고 도와주지 않았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잘한 일이었지만 내 인생에 돈이 많이 드는 음악 공부도 장학금 받아 다니면서 다녔는데 불행한 일상에서 탈피하고자 시작한 공부마저 앞으로도 20년간 대출을 꿈을 갚아야 하고 남편과도 경제적 책임을 내가 다 떠안고 이혼하게 되었지만 난 후회하지 않는다. 2021년 3월 두 번째 이혼을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다. 난 대학 졸업도 하기 전부터 평생 돈을 벌었는데 모두 다 누구에게 좋은 일만 시킨 건지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새삼 그 사람들이 참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그냥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몇 년째 쪼들리는 나는 경제적으로 시달렸고 나이 들어 몸이 이것저것 아픈데 돈을 벌어야만 했다. 나에게 돈 한 푼 보태줄 형제나 자식도 없는 오직 나 혼자였기에. 두 번째 이혼하기 전에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난 아내로서의 역할은 소홀히 하지 않았다. 물론 언제부턴가 남편이 밖으로 나들며 하우스방이나 여자들과 어울려 다녔어도 난 개의치 않았다. 어차피 허울 좋은 남편일 뿐 내가 청소일을 할 때도 남편은 돈놀이 한다면서 1년 동안이나 일도 하지 않았고 나도 사람인지라 이혼하려고도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언니들이 결사 말렸다. 난 이런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언제부턴가 나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집안에서 선생님이라는 가면을 쓰고 아이들과 생활하다 보니 나중에 새로운 바깥 세상에 나가게 되면서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